예, 안녕하세요. 전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민경국 우리 선배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에 이런 좋은 모임을 이끌어 와 주신데 후배 학자로서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은 이제 어, 우리 주최하시는 민경국 교수님 측에서 좋은 제목을 적어 주셨는데, 뭐 제가 구두로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제목을 조금은 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적어서 어, 최근 아태 지역 경제 질서 변화와 향후 통상 환경,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드릴 말씀의 대부분은 원래 주어진 주제 그대로가 될 것이고요. 자, 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공식 방문 형태로 오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영접하고 또 오늘 또 정상회의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국빈에 준해서 행사를 했고요. 어제 이제 도착하자마자 바로 첫 행사가 삼성 전자에 가셔서 어, 삼성전자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들으시고, 또 방맹록에 그야말로 그 반도체에서는 최첨단, 뭐 그건 삼성만이 할 수 있는 3나노 어, 그 기판에다가 방맹을 하셨죠. 원래 방맹하면은 이제 종이에다가 종이된 노트에다가 이제 하시는데 여기다가 한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또 두 분 정상은 정상 나름대로 첨단 소재에다가 방맹록을 하신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 저도 두 분 대통령께서 이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거를 TV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뭘 저렇게 오래 하시나, 오래 들으시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청취를 하시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실은 이제 어제 평택 캠퍼스에서 두 분이 연설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오늘 또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죠.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한미 정상 간에 하셨던 말씀, 또 기자회견 등등에서 제가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한미 동맹이 이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키워드일 거고, 거기다가 더 포괄적 전략 동맹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 기술 동맹, 그 외에 또 IPEF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거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뭐 어제는 종일 뭐 반도체 말씀하셨고,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걸 들으면서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해서 특정 기업,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 길게 또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특정 기업, 또 삼성전자가 물론 글로벌 기업이고 또 오늘날
제일 중요한 품목인 반도체를 생산하고 또 첨단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이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정도의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부여한 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 느낌으로 보면은 스쳐가는 어 저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단어가 바로 수출 통제입니다. 수출 통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많은 부분은 수출 통제가 되겠습니다. 왜 수출 통제가 저한테는 꽂혔냐? 이제 미국이 2001년도에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키고 그 이후에 정말로 세계 경제는 골디락스라는 전대미문의 어 말 그대로 가장 평온했던, 경제적으로 평온했다라는 게 고성장에다가 저물가 등등 그야말로 골디락스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그러면서 세계는 과거의 냉전 시대에 세계 질서를 지배했던, 특히 이제 무역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그때 가트도 있었지만은, 가트라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게 돌아가는 그 이면에는 수출 통제 제도라는 게 아주 강하게 작동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냉전이 와야 되고 나서 이게 사실상 세계 비즈니스에서는 물론 남만 있었지만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존재를 했더랬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수출 통제 제도를 아주 강화를 많이 했고요. 이걸 통해서 중국에 대한 어, 견제를 넘어서서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이제 그런데 수출 통제 제도를 사실은 써왔던 겁니다. 수출 통제 제도 하면은 지금 여기 계신 저 또래나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코콤입니다. 코콤. 대공상권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제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코콤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중요하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냉전이 끝나면서 사라졌다가 미국이 이제 소위 이제 그 코콤의 후속 제도인 바세나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 사실은 약합니다. 약하니까 이제 미국 국내법으로 해서 수출 통제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국내법으로 수출 통제를 하니까 WTO 규범하고도 부닥치고 많은 나라들이 안 따라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정말로 고심을 하면서 EU를 억지로 끌어들이고 한국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한국도 사실 잘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야말로 독립국가를 이유야 제대로 많이 있겠지만은 그냥 무력으로 침공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 특히 유럽은 우크라이나나 소련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유럽 시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게 러시아가 이게 그동안에
뭐 기존에 우리가 알던 사회주의 이 정치 체제나 구소비에트, 구소련과는 단절된 그런 국가 조직인 줄 알았더니 푸틴 체제하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른 국가로 되어버렸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됐고, 이거를 그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참상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중국에 대한 견제제도 이상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수용하게 되어졌고, 그 EU가 수용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일본이라든가 많은 뭐 그다음에 뭐 캐나다나 호주나 이제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역시 뭐 많은 게 애매했지만은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굴다가 미국이 미국식 수출 통제 제도를 한국한테도 적용하겠다라고 흘리니까 그게 이제 2월 27일쯤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뭐 일부 살짝 언급이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전후 사항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은 이걸 파악을 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며칠 지나고 나서 우리도 그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게 됐고 미국이 그 비참여국한테 부가 발동하려던 그런 그 수출 통제 제재로 붙어서 우리는 해당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해당 없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별일 없었겠지 생각하지만은 27일 날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는 그냥 이 통상 당국에서는 또 수출 통제 관련된 이런 기관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우리 그 기재부 차관이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방침을 정하고 적극 참여하는 걸로 하고 차관한테 빨리 미국 당국자를 만나서 우리가 참가하겠다라고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그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게 이제 28일이에요. 28일 날 오후 늦게 그 미팅이 있었고 다음 날 3월 1일 날 우리로는 3월 1일 이제 공휴일이지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연두 교실을 의회에서 그 발표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회의 시간이 어, 연두 교실을 발표하는 시간이 3월 1일 날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예요. 워싱턴 기준으로. 근데 이게 밤 9시가 아니고 만약 아침 9시였으면은 한국도 그냥 빠지는 걸로 그 해당 그 저기 제재를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될 상황이었는데 밤 9시가 되면서 백악관에서 한국이 그 전날 와서 한국 그 기재부 차관이 와서 그 요청했던 사항이 반영이 되면서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도 동참하기로 했다. 러시아 제재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없고 먼저 이렇게 해결이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수출 통제에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에 자유무역협정 FTA 관련해서 뭐 국내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협상도 많이 하고 하면서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는 뭐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게 수출 통제가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수출 통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응. 그 자유무역 하던 전공자가 무슨 수출 통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통제 제도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중국 관련되는 문제, 특히 이제 팩토리 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수출 통제가 이제 첨단 기술 관련되는 거고 디커플링 관련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사단을 초래한 게 물론 뭐 미국의 패권주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국 시진핑 체제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라고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그 민경구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문하셨던 그런 내용 주제를 본다면은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뭐 한 4-5개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느 당이 집권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앞으로 대한민국 통상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런 쪽으로 요청을 하신 걸로 저는 감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 10일, 11일 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뭐 그림은 다 있지만은 그리고 그걸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절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통상 이슈가 바로 이제 미중 패권 갈등이 어떻게 될 건가. 더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공급망 교란이 될 거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을 하고 있고, 반도체 얘기를 합니다만은 반도체를 중시하는 이유는 결국은 디지털화가 이게 앞으로 세계 질서,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탄소 중립도 매우 지금 중요한 이제 이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통상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전에는 국제 질서가 안정이 됐을 때는 비경제적 이슈와 경제 이슈는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경제적 사안이 바로 경제 통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계될 건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G2 경쟁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일 지금 국제적 상황으로 본다면 아쉬운 게 글로벌 질서 조정자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이거를 사실 트럼프한테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국 이기주의로 들어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안보 관련되는 리스크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생기면서 편가르기가 압력이 커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문제만 나오면 제일 불리한 국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제가 준비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올리고 오고 싶습니다. 자, 미중 관계. 참 이거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미중 관계를 새로이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5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계가 정말로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일단 중국이 6.25에 개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인제 미국이 52 년도에 중국위원회라는 거를 코콤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국내에서 거의 알려진 게 없는 사항입니다. 원래 코콤이라는 거는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인데, 미국이 치콤을 제안한 거는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체제보다는 더 심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중국 차등이죠. 그게 지금 이제 사실은 오늘날 다시 나타나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인제 그러다가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쪼끔씩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70 년대 되면은 중국보다는 사실은 소련이 더 위험한 적이다 되고 하면서, 소련을 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화해 정책으로 미국이 돌아섰고, 80 년대가 되면은 덩샤오핑이 78 년도에 남방 순환을 통해서 계획 개방 정책을 내세웠고, 그러면서 인제 미국이 중국의 내수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90 년대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은 말 그대로 인제 '시장 경제화 되겠다.' 중국에 대한 낙관론이 어 미국 내에서 뭐 지배적인 어떤 견해로 되고, 그리고 이제 2001 년도에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켰고, 그러면서 중국은 말 그대로 인제 세계 3대 팩토리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러다가 뭐 잘 알다시피 트럼프 시대에 들으면서 신봉쇄 전략에 들어섰고, 그다음에 인제 소위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분리 디커플링으로 빠지게 됩니다. 디커플링 하면은 의미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로 중국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디커플링의 핵심이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강조가 사실 됐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썼어요. 근데 그 문맥을 잘 읽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은 말 그대로 신봉쇄 전략으로 들어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브레튼 우드 체제가 2차 대전 직전에, 완 정전되기 직전에 브레튼 우드 체제를 통해서 미국은 어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어떤 그런 국가로 자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물론 이제 봉쇄 전략, 소련에 대한 이제 제가 이름을 이제 구봉쇄 전략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인제 70 년대 되면 달러 위기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소련 진영이 붕괴가 되면서 종전이 냉전 종식이 됐고, 이제 미국 일국 시대가 됐고, 인제 중국 WTO 가입을 했고, 2008 년도에 인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하면서 어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뭐 신문이나 언론에 사실 제대로 보도는 안 됐었어요. 그 그렇지만 후진타오 주석이 공개적으로 달러 패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인제 됐었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인제 신봉쇄 전략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했더니만, 미국에서 인제 제일 문제가
WTO 규범상으로는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규범상으로는. 그 WTO 속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인제 WTO에 뭐 저기다 무력화라고 시켜 놨습니다마는 WTO가 더 이상 작동을 못하도록 상소기구, 분쟁 해결 기구에서의 거기에 있는 상소기구를 말 그대로 기능을 중지를 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WTO 무력화가 됐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소련에 대해서 봉쇄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방위적인 봉쇄 전략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이면에는 역시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어떤 주도권 문제, 특히 이제 디지털 통상, 뭐 디지털 하면은 뭐 지금 뭐 4차 산업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자, 그게 인제 지금까지 인제 미국의 인제 신봉쇄 전략의 인제 핵심이고요. 어 재작년에 미 대선에서 봤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할 때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그대로 그냥 뭐 인정을 하고 있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덕후에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정책의 플러스 플러스다라고 봐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미국 혼자서 중국을 견제할 이유가 없다. 동맹국가 연합체제, 즉 스크럼을 짜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초강경 입장이고, G7이나 유럽을 적극 끌어들이고, 지금 오늘 요즘 한국에서 제일 핫 이슈로 제기된 인도 태평양 경제 동맹, 경제 프라임 워커를 인프라 워커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정책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미국이 인제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딱 보니까 어쨌든 뭐 중국이 뭐 디지털 쪽에서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은 이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많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내법을 잘 이용하면은 이거는 중국을 말 그대로 꼼짝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무기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또 전 세계 희귀금속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한 97~8%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희귀금속이 참 재밌는 게 오늘날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에서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거 없으면 시스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무기화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희귀금속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희귀금속하고 첨단 기술 중에 뭐가 더 셀까라고 미국은 대결 국면으로 가는 측면이 눈에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러지 말고 누가 또 협력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여지도 많이 있는데, 절대 미국은 협력할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게 인제 지금부터서는 인제는 디지털 관련 쪽으로 인제 많은 부분은 인제 진전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디지털 통상 협정이라는 걸로서 세계 질서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가파라로 인제 이름 불려지는 것들이 다 미국의 첨단 텍 기업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인제 그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죠. 결국은 가파와 중국의 빅텍 기업들 간의 인제 경쟁 구도인데,
디지털 통상은 뭐 정의가 다양합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게 결국은 글로벌 어떤 통상 질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로 해서 미국은 국제 규범, 디지털 협정, 통상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질서를 바꾸려고 꽤 오랫동안 트럼프, 오바마 때부터 했더랬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먹혀드는 게 이제 들어서면서 트럼프 때부터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바뀌었고요. 트럼프는 바이든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었으니까 뭐 다 보셨을 걸로 보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AI하고 결합이 되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게 시스템이 이제 인베디드화 되면서 우리가 아는 요 이제 주황색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커브가 이제 전통적인 스마일 커브입니다. 근데 디지털화가 잘 되고 하면은 스마일 커브가 요 파란색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황색의 스마일 커브만 하더라도 중국이 매우 불리한 거예요. 왜냐 미국은 양쪽 끝 스마일 커브 상의 양쪽 끝 공정만 잘해도 중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갖고 갈 수 있는데, 디지털화가 되면은 중국은 더 불리해지고 디지털화나 4차 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훨씬 더 유리해지는 이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희귀금속 등등 뭐든 간에 아니면 뭐 중국으로부터 뭐 물건이 뭐 비싸게 들어오든 또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뭐 공급망 교란이 생기더라도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파란색의 스마일 커버가 되면은 중국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불리한 처지에 있을 거고, 미국은 더 나은 이런 상황으로 바뀔 거다라고 이제 확신하게 된 거고,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이미 기계 산업에서 전자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건 다 잘 아실 거고요. 이미 전자 산업에서는 전장이 더 중요해지고 앞으로 시간 가면 더 커질 겁니다. 디지털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부의 배치도 바뀐다라는 게 독일 베델만 재단 연구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아 신흥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제일 앞에다 내놔놓고 한국은 빨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국가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이제 TPP, 지금은 CPTPP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을 아주 빡세게 규정을 했었고요. USMCA에서는 우리나라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한테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규범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로 양보 못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초기만 하더라도 디지털 협정으로 나섰다가 이제는 힘에 의한 어떤 그런 산업정책, 우리가 산업정책 하면은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이 가장 강조했던 거 뭐 두 개를 들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 산업정책을 하지 말자, 특히 보조금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 이 두 개 중에서 지적재산권 보호하자는 지금은 또 더 미국은 더 세게 밀고 있고, 산업정책 하지 말자 했던 거는 미국은 완전히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게 바로 이제 미국은 디지털 기술을 미중 경쟁 구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봤고요. 미국의 군사 안보 측면에서 수출 통제 제도를 이걸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러면서 중국이 추진해왔던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중국 제조 2025 이걸 잘 봤더니만 많은 부분은 기술 탈취다. 기술 탈취에 대응하려면은 우리가 수출 잘 지켜 기술 잘 지켜야지. 역시 수출 통제가 연결되는 거고요. 중국이 또 체제적인 목적에서 디지털 기술을 엄청 발전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입장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뭘 했는가를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뭐 텔레콤으로 뭐 이것도 할 수 있겠지만 누군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면 기술,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그 중국 공산당 체제 유지의 핵심으로 본 게 안면 인식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 되어버린 거죠. 돈을 엄청 때려 부었으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디지털은 경제적 효과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을 육성을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중국 기업들이 너무나 중국의 BAT로 이름되지는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 텐센트, 이걸 미국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왜? 이런 디지털 기업들은 이용자가 많으면은 말 그대로 선두에 서는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당해서 밀어주고 뭐 조금만 밀어주고 하면은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금방 몇억 명이 가입하고, 이걸 이제 미국은 이걸 어떻게 이걸 앞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규제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미국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디지털에 대해서는 법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기업이 확 치고 나가면은 그 기업에 맞게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법이 있어. 그 법이 있는 데하고 뒤에 법 만들어주는 데하고는 이거는 뭐 법률 환경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차이나 인코퍼레이티드. 주식에서 차이나죠. 하버드 대학의 마크 우 교수가 2016년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결국 중국에서 1위 하면은 뭐 디지털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1위가 되는 이런 구도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중국은 시진핑 정부 들어서 그전에는 뭐 그런 대로 시장 경제화를 가다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서죠. 말 그대로 공동부유라는, 이 공동부유라는 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연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디지털 통상은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디지털 통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1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 통상에 넘어가고요. 이 디지털 통상을 미국은 이걸 어떻게 세계 주도를 해야 될 건가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 이걸 안보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해서는 오픈 팔로스입니다. 근데 중국은 인터넷 주권주의죠. 그게 중국하고는 더 이상 이 부분은 얘기가 안 돼. 그래서 2008년도에 미국이 중국과 중국의 그 어떤 그런 그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척 센 이제 법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소위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2019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걸 가동을 시킵니다. 여기 위원장을 이제 구글의 CEO를 했던 시미트 회장을 초청을 해서 말 그대로 디지털에 대해서는 미국 최고 고수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경쟁하고 미국이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를 만들어내게 만듭니다. 또 이게 또 논리는 디지털은 미국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이미 규정은 해버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은 말 그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이 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합치면은 한 2,500, 2,200페이지가 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부처들을 적어놨는데, 부처뿐만 아니라 상임위도 있죠. 그래서 트럼프 때 홀 오브 가버먼트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전에 뭐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뭐 미국의 특정 부서 상무부가 나서서 했지만은 절대 그건 안 된다. 관련되는 전 부처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그게 이제 홀 오브 가버먼트 어프로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수출 통제 제도를 말 그대로 그 중국 견제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물론 뭐 전통적으로 코콤이 바세나르 체제라는 거 바뀌었고 그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거까지는 안 되고, WMD 9.11 이후에 WMD 관련해서 핵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등등에 대해서 이런 물자 관련 제도를 만들고요. PSI 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엔 계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문제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걸 또 안 지키면은 미국이 그 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요. 트럼프 들었으면은 그동안에 정말로 안 했던 거를 내세운 게 미국 국내법에 의한 독자적인 고강도 무역 제재를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민간 기업인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300 몇 개 기업을 바로 제재 대상이 되어서 국제 무역 질서에 퇴출시켜 버립니다. 이런 제도들이 바이든에 와서는 훨씬 더 강화가 되어졌고, 물론 중국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걸 만들었지만은 뭐 중국도 쓸 수는 있겠죠. 이런 제도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은 뭐 유방국들을 지금 미국에 이게 국제적으로 다 통하는 거 아니고요. 미국만이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전체로 보면은 이런 건데, 이걸 이제 국제사회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안 따라오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때부터 국제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아태 지역 관련해서는 뭐 지금은 뭐 다 잘 아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 나름의 지역주의 정책을 내세운 게 이제 1대1로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TPP로 나섰고요. 이제 미국은 트럼프 때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이 많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나프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개정을 하는데, 딴 거 다 뭐 비껴가고요. 나프타 이름이 이제 바뀐 게 이제 USMCA인데, 여기에 보면은 비시장 경제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캐나다와 멕시코한테 너희들이 비시장 경제 국가와 어떤 무역협정을 체결을 하더라도 그때는 사전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너들이 체결하려는 걸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미국은 이 협정, 그러니까 USMCA를 폐기할 수 있다. 엄청 강한 규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말 그대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하고 무역협정 체결하면 너희들은 끝이다. 이게 뭐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한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중국하고 관계없는 이런 협정에도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게 미국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미중 패권 갈등 배경 이슈 뭐 많이 있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주식회사 중국. 드디어 이제 2016년에 미국이 중국의 어떤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말 그대로 25% 관세를 부과를 하죠. 25% 관세라는 거는요, 더 이상 무역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7%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2.7%에다가 25%를 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손 떼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바뀌긴 했죠. 이제 이렇게 된 게 2018년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2018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종신제를 추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식을 달리하고 그야말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연설 잘하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맥케인 국방 수권법 나오고 2020년에 마이크 폼페오가 2020년 되면은 미국이 뭐 중국 관계자나 이런 중국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중국 공산당을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문제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2018년에 수출통제개혁법 ECRA라는 법을 만듭니다. 이거는 역대 어떤 수출통제보다도 더 강한 제도를 만들어서 중국에 적용하겠다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해 견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화가 되어졌고, 바이든 대통령 때 와서는 이보다 훨씬 더 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플러스로 이어졌다라는 거고, 트럼피즘, 뭐 해외에 나갔던 기업 중국에 들어온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순진한 거고요. 트럼프는 연습 게임을 했다면 바이든은 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 내 정치 환경도 바이든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뭐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아직도 지지율이 좀 헤매고 있지만은 어쨌든 대중국 정치에 관해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았고 무슨 뭐 문명의 충돌 등등을 보니까 문명의 충돌은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책이 완전히 바뀌고, 특히 미국에서 제이크 설리번이라든가 브레이스 디스라든가, 제이크 설리번하고 브레이크 디스는 예일 대학의 거의 뭐 천재 수준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대중국 정책을 짜고 있고, 지금 설리번 한국에 지금 와 있죠. 이제 이런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포지션들을 내놓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은 반도체가, 뭐 중국은 희귀금속 히토류가 있지만은 반도체가 핵심이다. 반도체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물론 뭐 중국도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역 갈등의 배경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덩소평 주석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척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소위 도강량에, 내 죽고 나서 100년 동안은 미국하고 절대로 맞짱 뜨지 마라. 미국한테 대들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죠. 후진타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15년, 그때면 레스트 스로우, 세계화 이후의 부의 지배, 뭐 이런 책들 많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은
이해비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각종 통계를 뭐 아무리 보더라도 중국은 10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기 어렵다. 등소평이 했던 100년 얘기가 여기 나온 거죠. 근데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등소평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또 100년 동안 우리가 절치부심할 건가 이런 뭐 전략들이 쫙 나옵니다. 중국의 대외 정책 어쨌든 등소평 이후로 잘 나가다가 후진타오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후진타오 주석 때 대국 굴기, 이제 굴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 분발 유의, 그리고 이제 세계 굴기, 이제 굴기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제가 중국통 잘 아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후진타오 주석 때 중국 간부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뭐 교육들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뭐냐? 미국하고 중국 지도를 위치만 저 위도상으로 쫙 이동을 시켜 본 거예요. 봤더니만 어? 땅덩어리도 비슷하네. 중국이나 미국이나. 위도도 비슷하네.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중국이 미국한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야 돼? 이제 맘먹어도 되네. 이제 그러고 나서 시진핑 주석 시대의 중국의 꿈 얘기를 아니 물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꿈을 2013년도에 취임하면서 언급하셨던 얘기지만은 그 뭐 새 지도자가 등극할 때 국민들한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거는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추진할 줄은 기대를 생각들 안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1대1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 미국과는 별도의 중국식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고 어쨌든 어디서 만화에 봤는데 차이나에서 원벨트 로드 벨트 안에 다 집어 넣는 거죠. 이거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제도나 체제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제도 체제 기반 가치 사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고 2020년도에 엔터그룹 사실은 이제 엔터그룹 하면 알리바바의 그 알리바바 계열사가 이제 엔터그룹이지만 엔터그룹이 알리바바보다도 더 시가총액도 크고 시가총액까지는 아니죠. 그 상장하면은 뭐 그보다 훨씬 몇 배로 큰 거고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윈이 뭐 지금 뭐 마윈이 활동 못 하잖아요. 이게 체제 문제다. 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인식을 하게 됐고 뭐 그게 많은 부분은 맞겠죠. 뭐 그동안에 지금 뭐 마윈이 활동 안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공동부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가 몰랐던 체제 문제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다 알게 됐고 결국은 이제 미중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이 체제를 바꿀 리는 없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은 이거 다자 체제상에서 도저히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라는 게 규범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 그래서 뭐 작년에도 WTO에서
강요회의를 하려고 했지만은,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WTO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이니까 뭐 동력이 없는 거예요. 아, 공식적인 이유는 미국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내용으로 미국이 뭐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WTO 강요회 하자고 그러면 되죠. 어쨌든 미국은 WTO에서 관심이 떠났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한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제 이런 그 키워드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WTO 가입하고 한 8년,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부터서는 중국도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을 공공연히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미국만 컨센서스 있어? 우리도 컨센서스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장 경제라는 게 뭐 미국식만 있어? 중국 특색도 있다. 이것도 받아달라. 그런데 뭐 잘 알다시피 WTO는 우리가 아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설립된 거고, 이걸 받아달라고 그러면은 WTO하고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왜 다시 나왔나? 죄송합니다. 이게 좀 편집이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요, 중국이 WTO는 자기들이 봐도 자기한테 유리한 구조로 돼 있어. 그거 외에 미국 주도로 세워졌던 많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중국화를 시도를 합니다. 특히 국제표준. 뭐 WTO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뭐 거의 뭐 접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제표준이 또 왜 중요하냐? 이게 기술이잖아요. 4차 산업은 아직은 제대로 된 표준이 없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를 국제적으로 협의 나가는데 중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금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국제표준에서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인데, 여기에 대부분 수장들은 중국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 다 접수가 됐다라는 거고, 그게 충돌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중국은 중국식 쌍순환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고. 자, 이제 시간상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료는 다 드렸으니까 이제 경제 안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안보입니다. 근데 경제 안보 하면은 아직도 정의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국민 경제 안위가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반 외교 통상적 활동이지 않겠는가라고 뭐 감히 제가 정리를 했고요. 국제기구나 국가마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경제 안보 조금씩은 뭐 뉘앙스가 틀리지만은 하여튼 국제 적십자는 난민 위주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ILO는 경제 안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일자리, 물론 뭐 기구의 특성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유지돼, 다 국내적인 이슈죠. 이제 미국, EU,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보적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경제 안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미 국토안전부 정의로 보면은 훨씬 더 명확하고요. 자, 그래서 안보를 이유로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어, 이런 조치를 낼 때마다 안보라는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WTO 위법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망 위주로 안보를 얘기를 하고 경제 안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안보는 뭐 자연적 요소, 특히 코로나라든가 그 지진 뭐 등등 이런 거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정책적 요소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이제 국내 공급망 정책. 근데 사실은 요소수 사태가 이제 여기 해당되는데 중국이 한국한테 뭐 요소수 사태를 일으키려고 중국이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도 지들이 필요해서 했는데 정책적으로 결정한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한테는 요소수 사태로 터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만큼 이제 취약한 그런 구조가 있는 거고요. 사실 지난 정부 뭐 물러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도 만들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뭐 산업통상부를 통해서도 많은 뭐 있었고 근데 사실은 너무 협소하게 접근을 했다. 그리고 뭐 공급망 문제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180개 품목을 정해놔놓고 발표도 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되고 요소수를 터졌고 요소수는 그 리스트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게 오늘날 경제안보 문제를 국내 정책, 국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외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알다시피 중국과 어정쩡한 어떤 그런 입장, 미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입장, 뭐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국제 협력을 안 되는 상태에서 말로만 경제 안보를 내세웠던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자연적 요인에 의한 어떤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은 안정성, 보건력 더 나아가서 물론 효율성까지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정책적 요인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 배제 공급망 정책을 더 가동시키면 중국도 또 대응을 할 겁니다. 이로 인한 공급망 문제, 또 미국 내에서 공급망 구축하는 문제,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등에 대한 전략 품목에 대한 문제. 하여튼 이런 정책적 요인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는 덜 생기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통상 외교, 그 공급망을 국내에서 무슨 소부장하고 소부장하기 전에 일본하고 관계를 잘하면은 그런 문제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통상 외교가 중요하고 국제 협력, 특히 이제는 대미 외교, 또 우리나라 정책 방향도 매우 중요하겠다. 지금 정부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공급망에 있어서는 경제 안보를 넘어서 기술 동맹까지 간다라고 됐지만은 역시 중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그런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 주도 우방국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국내에서 역시 그 공급망에 대해서 아직도 조사가 덜 돼 있고 전략 물자도 좀 부족한 관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사실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공급망 다극화 정책. 가 중요하겠다라는 거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출범한 지 11일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통상 정책이나 이런 제반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런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나눴다는 건 어제 평택 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다 들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함으로써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인 어떤 그런 협력을 하기로 한 것 같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하고는 될 것 같고 일본과 관계인데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이미 착수를 한 거는 같습니다만은 한일 간에 그동안에 쌓여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본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일본과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우리가 대일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썼던 제 실언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정말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 아무리 뭐 우방국가 뭐 하려고 했지만은 다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접근이 중국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졌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때만 하더라도 침략은 안 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제 미국의 어떤 수출 통제제도, 러시아의 경제제도, 러시아의 경제제도 제재는요, 이거는 사실은 뭐 수출 통제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WTO 규범 뭘 보더라도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긴급 경제 제재법이라든가 뭐 국방 수급법이라든가, 그다음에 2018년도 언급했던 말씀드렸던 수출 통제 계획법,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건 미국 내 법이거든. 이걸 미국 대통령이 있는 법을 다 끌어들여서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웬만해 가지고는 우방국들이 지지를 안 할 건데 지금 완전히 다 그냥 미국 쪽으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 침공이 미국의 어떤 그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이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고, 바세나르 체제라는 거는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있던 코콤 체제가 바세나르 체제로 바뀌었는데, 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국은 이 바세나르 체제를 그 냉전 시대에 있던 어떤 그런 체제보다 더 센 신냉전 체제에 맞게 신바스나르 체제를 구축할 겁니다. 이게 참 제가 말씀드리기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를 기고를 딱 했는데 그 다음 날 미국이 EU와 그 수출 통제 체제를 얘기를 하면서 바스나르 체제를 이제는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US 인사이드 트레이드라는 이런 이제 트레이드 관련되는 통상정책 관련되는 미국의 최고 신문, 일반인들한테 공개되지 않는 신문입니다. 구독료가 엄청 비싸고 저도 못 봅니다. 가끔 이제 중요한 기사를 정부 기관에서 이거 나왔더라고 보여주면은 저도 한번 보고 한 이런 건데, 그게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거의 그대로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뭐 식견이 있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썼는데 우연히 그렇게 됐겠죠. 근데 시대 상황이 그렇게 사실 맞는 거, 그런 미국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게 딱 그 구도에 맞아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되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신냉전 체제가 이미 됐고 그 더 세게 갈 것 같으니까 중국에 대한 관계라든가 또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도 새로이 가다듬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래 40분 아까 우리 김일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강의를 하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시간이 예. 진행이 됐습니다.